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아닌데. 울며 과자 먹기로. 재미도 없잖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텐츠 수다학의 MC 지승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사실 엄마들이라면 뭐 TV에서 나오는 두뇌 발달에 좋은 음식 그러면 그거 바로 사다가 막 해주시잖아요. 남편 건강은 안 챙겨도 우리 아이 머리가 좋아지는 거라면 정말 요것저것 챙겨서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사실은 시간적인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은 안 사도 내 아이 추울까 봐 따뜻한 옷 챙겨줘야 되죠. 그리고 어디 학원이 좋다 그러면 그 학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또 보내야 되죠. 참 이런 거 보면 시간 또 돈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정말 부모 노릇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어머님들께서도요. 이렇게 추운 칼바람을 뚫고 내 아이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해결사 한 분을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5차원 전면 교육을 개발하신 원동현 박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버지 뭐 하시노?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 중학교 때도 못합니다. 되는 애는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네, 학자십니다, 학자. 사실 교수님께서는, 박사님께서는 그 재료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지금 이제 교육의 분야로 넘어오신 건데요. 특별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는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초전도체라는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1996년도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제가 부총장으로 초청을 받으면서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운명이 돼버렸죠. 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 개발하셨다는 5차원 전면 교육. 말만으로도 뭔가 좀 색달라요. 최근에 뭐 무슨 모 영화 때문에 사실 몇 차원의 세계 막 이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교육에도 이렇게 몇 차원, 5차원이 있다는 게 이게 과연 어떤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겉은 그렇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를 못하게 하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요소들, 본질적인 요소, 지력, 심리학,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에
이 5가지 요소가 변화됐을 때 진정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제 주장 때문에 이 네. 5가지 요소의 교육을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얼핏 들어도 뭐 인간관계까지 나오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육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뭔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 5차원 전면 교육이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해외에서 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다면서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한국을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18년 동안에 저는 4개 다른 나라의 대학에 총장과 부총장을 했고요. 제가 2군데 고등학교에 교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교육을 이렇게 알렸기 때문에 해외 많은 곳이 5차원 교육을 지금 잘 알고 있는 편이죠. 그렇군요. 세계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몰랐대요.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5차원 전면 교육에 대한 뭔가를 좀 알게 되면 내 아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차원 전면 교육 방법에 대해서 원동현 박사님의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죠.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다 승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몇 가지 벽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높아도 진짜 실력을 갖긴 어렵습니다. 영어 성적이 높은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도 없고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를 앞장서 치는 사람도 있어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은 창조적인 인간들, 그리고 바른 세계관과 인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융합적이고 글로벌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길러져야 된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다 원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 특별한 일 없나 중학교 때도 못합니다. 중학교 때 못하면 고등학교도 못하고 대학도 못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대체적으로 중고등학교 다 잘합니다. 물론 잘하던 애들이 못해지는 경우도 있고 못하던 애들이 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신문에 나죠. 그 얘기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아픈 말이지만 되는 애는 되고 안 되는 애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못하는 애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제가 이 고민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 땅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사는 우리 동포들,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우리 동포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안 되는가 그걸 제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용성은 뭐냐면요.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하죠. 하지만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뿌리더라도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학교를 보면 열심히 가르쳐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가고 좋은 학원 과외도 하고 저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은 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수용성이 없는 아이들을 열심히만 가르치고 나중에 결국 안 돼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수용성이 없을까 다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수용성을 없게 만드는,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그것을 가로막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요소가 5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5가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면 같이 이렇게 마음의 공감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더라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난 공부해도 소용없어 해도 안 돼,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걸 가르쳐 준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교육적 이론들이 있어요. 저는 과학자니까 과학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변연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이렇게 구별을 해봐요. 그래서 옳으면 받아들여요. 그게 첫 단계예요. 하지만 그 정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건 버려버려요. 그래서 내 내재적인 마음의 상태가 우리의 정보를 받아들이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짓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몸의 상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할 때요, 제일 안타까운 게 공부만 하면 자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곧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자던 애들이 쉬는 시간 종일 따릉 울잖아요. 그럼 눈에 총기가 확 올라와서 잘 쉽니다. 10분이 유지돼요. 다시 공부 시간 종일 따릉 울잖아요. 그럼 다시 고개가 떨어집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요, 눈을 뜨고 찍었는데 뇌파에 수면파가 떠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눈 뜨고 자버리는 것이에요. 몸의 구조가 잘못되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지성의 틀이에요. 저는 한국 교육을 보면서 너무 교육공학적으로 흐른다, 너무 메소돌로지, 방법론에 치우쳐 있다고 봐요. 저는 방법론이 좋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인간은 지적인 틀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결판이 나요. 그래서 내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들리는 게 달라요. 여성들이요, 길에 군인이 있는 걸 잘 못 봅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군인만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제대하잖아요. 그럼 군인도 같이 없어져 버려요. 자, 이것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합니다. 그럼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들리는 게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들리는 애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도 얘기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중요하지 않은 것만 들리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농담한 거, 이런 거만 들려서 일생을 기억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더라도 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네 번째, 자기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계획은 많이 짜요. 좀 자기주도 학습해가지고 계획은 많이 짜는데 계획을 짜봤자 못해요. 그래서 그런 학습을 많이 해보면요, 나중에 알아요. 난 계획을 짜봤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더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더 큰 부작용을 만들어버려요. 마지막, 너무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아무리 교육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관계 회복 능력 때문에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좋은 얘기를 못 따라서 공부를 못하는 거라고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가까운 부모나 교사로부터 상처를 입고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부모나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딴 길로 가게 살게 돼요. 우리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이 없지 않겠죠.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한 인간이 갖고는 전 인격적인 인성, 지적인 틀, 마음의 틀, 몸의 틀, 자기관리의 틀, 인간관계의 틀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실력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것이에요. 전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일부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더라도 잘해요. 그냥 알아서 잘해요. 우리의 초점은 이 못하는 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바꿀 수 있는 커리큘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좋은 얘기를 했더라도 이게 진짜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실험의 기간이 꼭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있다가 제가 몽골로, 그다음에 라오스로, 지금 현재 아프리카까지 제가 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못하는 아이들하고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아이들하고 실험을 하면 교육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걔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교육의 결과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연길시 1학년 3반 아이들을 저한테 추천해 줬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고등학교 10개 반 중에 1학년 10개 반 중에 10등, 꼴등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열심히 애들을 가르쳤어요. 꼴등하는 애들 열심히 가르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계속 꼴등하는 것이에요. 꼴등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아침에 1시간을 모아서 열심히 5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1년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10개 반 중에 2등, 3등도 아니고 1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중국에 굉장히 그때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너무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학생들은 그냥 읽고 쓰고만 된다 이렇게 한 학생들인데 우리 교육을 한 1년 후에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전체 시험을 봤는데 일반 학교보다 성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감사장을 들고 온 게 아니라 감사를 나왔어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사 결과 수용성을 길러주는 이 교육을 한다는 걸 몽골이 알게 되고 97년부터 몽골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저희 책을 번역해서 텍스트북으로 쓰기도 하고 3년 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탄자니아 연합대학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99년도에 한국에 와서 전북 완주에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고 제가 한국교육계에서 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아이들을 모았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 가정에서 포기한 애들 모았습니다. 처음에 모았을 때 대학 갈 아이들이 5%가 안 됐어요. 하지만 3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가봤습니다. 세인고등학교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위에 제가 동두천 고등학교 교장을 1년 하면서 공교육의 이 교육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에 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공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해법을 찾아서 이것이 공교육으로 들어가서 공교육이 회복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학교 교장을 제가 1년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제가 2001년부터 시작해서 제 후임 교장 선생님들이 했는데 10년 후에 아주 놀라운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포항공대 가는 학생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카이스트 가는 학생들도 나오고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왔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할 때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학생들이 그것을 수용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용성은 단순히 어떤 훈련과 아이들의 어떤 트레이닝과 어떤 교육공학적인 그런 어떤 그 방법론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는 전 인격적인 요소,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 5가지를 키울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한번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됐습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이 진짜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공부 잘하고 탁월한 학생들을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수용성을 갖느냐 하는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이 그런 아이들의 놀라운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탁월한 자녀들이 길러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더 겁이 나요.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되느냐 더 큰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얘기지만 더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은 좀 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꼴찌했던 반이 막 1등 반이 되고 꼴찌했던 아이가 막 1등을 하고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난 거죠? 그런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대로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1, 2년 실험한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 20년의 계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를 네. 계속 제가 확인해 왔죠. 네. 아니 근데 그 박사님의 연구는 20년이지만 이 꼴찌하던 아이가 1등을 한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네. 네.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싶어서요.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까 5가지 요소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그 망가진 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네. 많이 망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덜 망가진 학생들은 뭐 몇 개월만 해도 좋은 효과가 나오기도 하죠. 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성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는 공부하면 지식.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뭐 지덕체를 두루 갖춘 뭐 이렇게 하고 상장 받았었는데 교수님께는 이제 인간관계와 자기관리까지도 포함이 된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식만을 습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문제. 이 아이가 정말 인격적으로 더 잘 갖추어진 인간으로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불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망가진 거로 보면 아이들이 많이 망가졌을까요? 우리가 많이 망가졌을까요? 우리요. 맞아요. 아이는 나빠진 밭이고 우리는 황무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운동을 교사와 선생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그 변화되는 그 무엇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네. 아이들은 무조건 변화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방법들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선생님과 부모들이 함께해서 변화를 유도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변화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가서 아이들만 잡을 뻔했어요. 넌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너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희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였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지식이 뭔지 지혜가 뭔지 혼돈스러울 때가 많아요. 네, 그것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 전화번호부를 100개씩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100개의 지적인 힘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냥 놔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앉아서 저녁에 김 씨, 이 씨, 최 씨 분리를 했어요. 그럼 막 저러고는 100개와 분류된 100개는 구체적인 가치가 틀려요. 그렇네요. 밸류가 달라요. 네. 10배, 100배, 1000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식의 재배열, 지식의 고도화 같은 것들이 지혜의 또 한 단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워져라 하는 것보다 네. 구체적인 그런 방법론을 훈련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5차원적 전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앉아서 아주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관계도 좋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정말 공부해라 소리가 행복한 소리로 들리게 만들어 뭐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해석이 네. 됐는데요. 결국 다시 얘기를 하자면 행복한 아이가 공부도 잘하더라. 네. 진짜 맞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죠. 근데 행복이라는 기준이 중요하죠. 우리는 보통 부모들이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것, 좋은 것을 가진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많으면 행복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부닥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줍니다. 네. 전 처음에 5차원적 전면 교육, 그래서 좀 공상 영화처럼 되게 어려운 내용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들으시면서 훨씬 더 눈앞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2부 강연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빨리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앞에서는 교육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드렸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 하나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학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한다고 얘기하고 또 그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수학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그 수학도 그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수학의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수학은 왜 합니까? 수학을 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통해서 수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게 깊이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논리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제가 규정져 드릴게요. 자, 수학이 뭔가? 수학은 언어입니다. 인간이 쓰는 언어는 3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서술적 언어라고 그래요. 제가 하는 말 같은 거죠. 또 하나는 그래픽 언어예요. 그림이나 표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 있는데 남대문을 30분간 말로 설명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진을 딱 보여주면 10분만 보더라도 남대문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픽 언어는 한 단계 더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좋은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학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면 아주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학적 언어를 거의 이해 못하고 있고 수학을 풀겠다 그러는 것이에요.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함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함수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벌써 머리가 지근지근하죠.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언어라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스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학교예요. 자, 그러면 스쿨이 뭐예요? 그럼 학교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스쿨이라는 것이 학교라고 알려줬는데 왜 학교예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 이름이 원동현인데 제가 원동현이에요. 그럼 그런지 알아야지. 왜 원동현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수학 똑같다는 거예요. 로그 함수가 왜 로그 함수예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언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어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집에 거위를 기르고 있어요. 몰랐죠? 근데 그 거위는 신기해요. 제가 사과를 하나 먹이면 거위 알을 하나 넣고 2개 먹이면 2 낳고 3 먹이면 3개를 낳아요. 그런 거위가 있어요. 옆집에도 거위가 있어요. 하나를 먹이면 2개 낳고요. 우리 집보다 나네요. 2개 먹으면 4개 낳고 3개 먹으면 6개 낳아요.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윗집에도 거위를 기르는데 하나 먹이면 하나 낳고 2개 먹이면 4개 낳고 3개 먹으면 9개를 낳아요. 자, 제 거위를 서술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좀 고도의 언어를 얘기하면은요. 우리 집에 있는 거위는 Y 꼴 X예요.
하나 먹으면 하나 낳고 둘 낳으면 둘 낳고 이해돼요? 옆집은 y 꼴 2x예요. 하나 먹으면 두 개, 두 개 먹으면 네 개 이해돼요? 윗집 거는 y 꼴 x 자성이에요. 하나 먹으면 하나, 둘 먹으면 네, 세 먹으면 9개. 그럼 y 꼴 x 자성이 2차 함수라 그러는데 y 꼴 x 자성을 얘기하는데 왜 2차 함수가 y 꼴 x 자성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 거의를 이야기해 주는 언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y 꼴 x 자성을 어렵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의의 이름이라니까요. 그걸 함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랫집에 이상한 거의가 하나 있어요. 하나 먹으면 하나 낳고요. 두 개 먹으면 반 개 낳고, 세 개 먹으면 3분의 1 낳아요. 그 거의를 잡아먹어야죠. 네, 그걸 y꼴 x분의 1이라는 거의예요. 이제 이해돼요? 아랫집에 옆집은 더 이상한 거의예요. 하나를 먹으면 하나 낳는데요. 두 개 먹으면 1.414개 딴 걸 낳아요. 세 개를 먹으면 1.732개를 내요. 1.73이 아시죠? 약간 이상한 거이죠. 그래서 그 거의의 이름은 y꼴 루트 x예요. 이런 거의도 있어요. 하나 먹으면 10개 낳고요. 두 개 먹으면 100개 낳는 거예요. 세 개 먹으면 1000개 낳는 거의 있어요. 자, 그 거의도 이름 붙여줘야 돼, 안 붙여줘야 돼요? 그걸 y꼴 10x라 그래요. 지수함수라 그래요. 제가 아주 지독하게 이상한 거의 하나 얘기해 줄게요. 10개 먹으면 하나 나. 100개 먹으면 두 개 나. 1000개 먹으면 세 개 나요. 빨리 잡아먹어야겠죠, 그렇죠? 이상한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y꼴 로그 x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걸 자연 세계를 설명해 주는 수준 높은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진이 났어요. 진도 7이다. 진도가 8이다. 9다 그러면은요. 진도 9가 되면은 일본에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6부터 강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6, 7, 8이 뭐 대단해요. 하나 차이잖아요. 아니에요. 6이면 10에 6승해요. 100만이에요. 7이면 10에 7승해요. 1000만이에요. 이해돼요? 10에 8승이면 1억이에요. 자, 100만이 흔들리는 거하고 1000만으로 흔들리는 거하고 1억으로 흔들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지진은 로그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해준 언어가 수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중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수학이 그것이 몇 개 안 돼요. 단어가요. 10개도 안 돼요. y꼴 1 플러스 x. 아까 봤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자승. 기억나요? x분의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사인 x. 사인 x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의 x 자승. 아까 지수함수 얘기했죠? 로그 x. 그게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전체예요. 그 단어 10개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냐면 그 단어 10개가 무슨 뜻인지 10년을 공부해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10년 공부할 거를 제가 10분 내에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거 외에는 수학에 없어요.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수학의 1대 원리라고 얘기해요. 수학의 1대 원리. 그럼 수학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가면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그 식을 갖고 문제를 자꾸 풀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문제가 많으냐 적으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수학은 뭘 한다고 그랬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체계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으면 어때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제가 이렇게 추론하고 정리해서 5가지의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수학의 5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5가지 방법을 훈련하면 그 1대 원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1대 원리 5서 원칙에 의해서 모든 수학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째, 함축하는 거고, 두 번째, 변형하는 거고, 세 번째, 구체화하는 거고, 네 번째, 패턴화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의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의 기타들이 있어요. 그건 뭐 몰라도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제가 네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함축한다는 건 뭐냐면 서술적 언어 얘기했죠? 서술적 언어를 함축된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거위 얘기를 제가 계속했죠. 거위 얘기는 무슨 언어예요? 서술적 언어예요. 그런데 하나 먹으면은 하나 낳고 둘 먹으면 둘 낳고 셋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그걸 함축적 언어로 바꿨어요. Y 걸 뭐예요? X. 그럼 90개 먹으면 90개 먹으면 몇 개 날까? 금방 알아요. 90이잖아요. Y 걸 X. 120개 먹으면 몇 개 나요? 그러니까 서술적 언어를 함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가 왔을 때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언어를 수학적 언어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진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변형. 자, 요즘 초등학교 보면 이렇게 계산 훈련을 많이 해요. 7 더하기 8은 몇이에요? 진짜 수학을 잘하시는군요. 네, 수학을 잘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15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수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7 더하기 8이 계산을 해가지고 15가 나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수학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어야 돼요. 그걸 변형을 시켜볼게요. 7 더하기 8을 변형시키면 뭐가 되냐? 9 더하기 몇이 될까요? 네, 어우, 잘하시네요. 한 번 더 해볼게요. 10 더하기 몇이 될까요? 5. 그러면요, 7 더하기 8을 계산하지 말고 10 더하기 5로 변형시키면 15라는 답이 그냥 알게 되나요, 모르게 되나요? 자, 보세요. 15라는 답을 얻는데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변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많은 수학의 문제를 변형시켜서 답을 얻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요. 뭐 또 이제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뭐 할 수 없어요. 네, Y걸 X자승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런 거 들어봤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답이 뭐냐고 찾는 거예요. 그럼 못 찾잖아요. 그냥 막 여러분들 뭐 근해 방식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변형시키면 돼요. 이게 변형되면 이렇게 변형돼요. X 플러스 3 가로하고 X 플러스 3 또 가로하고 X 마이너스 2. 잘 외우시네. 그렇게 변형하면 답은 2 마이너스 3하고 2라는 것이 그냥 나와요. 전 지금 인수분해 답을 푸는 게 아니라 변형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거꾸로 서술하는 방법을 배워요. 다시 하면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식이 나오면 그것을 글로 풀어서 말해보는 것이에요. 자, 초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3 더하기 5 더하기 네모는 1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막 답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서술하게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집 연못에 물고기가 17마리가 있어요. 근데 3마리는 붕어고 5마리는 잉어인데 나머지가 전부 송사리예요. 그래서 네모는 송사리가 몇 마리인가를 물어보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 문제를 완전하게 풀 수 있어요. 마지막은 패턴화라는 거예요. 자, 1, 3, 5, 7, 9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거를 네모예요. 이걸 알려면 뭘 알면 되냐면 패턴을 알면 돼요. 1, 3, 5, 7, 9 다음에 뭘까요? 11. 그 다음에 뭐 나와요? 13, 15. 그거는 마술이 아니에요. 패턴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이런 내면적인 5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구체적인 논리적인 방법을 익히잖아요. 그럼 누구도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어려우시죠?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지구 세상의 삼라만상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내면에 들어가면 몇 개의 소립자로 돼 있어요. 들어보셨죠? 양성자, 전자, 중성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수학도 똑같아요. 다양하고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아까 얘기대로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고 방식으로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런가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실험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일반 학교에다가 이걸 하자고 그랬어요. 잘 하려고 그랬을까요, 안 하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했어요. 학교에 1학기 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안다는 아이를 뽑아달라 했더니 2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한 달간 뭐만 했을까요? 이 5가지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훈련했어요. 뭐 하죠? 처음에 기억나세요? 함축화. 그다음에 뭐 있어요? 변형화. 그다음에 뭐 있어요? 구체화. 네, 패턴화.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랬더니 표에 나타난 것처럼 20명 전원이 조금이라도 다 올라갔어요. 자, 이건 제가 성적이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수포자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수학을 왜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들 많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서 포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된다. 그럼 벌써 열심히 했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조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기초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공부를 이렇게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데 제가 중학교 보니까요. 50% 정도가 중학교 6년에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6년을 공부했는데 50% 정도가 포기해요. 아시죠? 그래서 중학교 3년을 하면 그중에 50%가 포기해요. 그래서 한 20여 프로만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겠다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3년을 배우면 거기서 20% 정도, 또 50%가 포기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한 14% 정도가 수학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포기한 사람이 더 늘어가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수학까지도 좀 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를 하면서 많이 포기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수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이 되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걸 좀 잘 이렇게 염두에 두셔가지고 언젠가 여러분들 이 수학이라는 수포자라는 용어가 우리 한국 사회에 다 없어지길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야, 특이한 거위네요. 그죠? 세상에 이런 거위도 있었나 싶은데요. 근데 오늘 또 가셔서 아이들 앉혀놓고 계속 거위 얘기만 하시다가 정작 중요한 거는 얘기를 못 하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이들 오늘 딱 만나면 이 수학에 대한 어쨌든 그 벽을 저희가 이렇게 허물었다면 아이에게도 조금이나마 이 허물어진 벽을 느끼게 해주려면 어떤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네, 거위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네.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정도로 수학은 쉬운 것이에요. 갑자기 천재된 것 같아요, 저.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왜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그 아이들에게 이 5차원적 전면 교육을 시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 아이들을 딱 마주하셨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걸 이해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네, 초등학교 공부가 많은 것 같죠? 초등학교 공부는 7가지밖에 없어요. 자연수 들어오셨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유리수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분수. 숫자는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이 숫자를 갖고 뭐 하냐면 곱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밖에 없어요. 물론 90%가 이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 뭐 다른 것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대다수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것이 어려우냐면 어렸을 때는 그거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수학 시험을 보세요. 너무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학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생 살면서 네. 고민도 많이 했고 널저거 생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네. 그 원리는 수학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포자가 수학이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레 겁을 먹고 혼자 무서워서 도망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더 쉽게 드릴게요. 네. 수학을 못하는 것은 수학의 지식 때문에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수학 지식은 몇 개 안 되는 거 이미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거의도 몇 마리 안 되더라고요. 네, 거의도 몇 마리 안 되고, 네, 한 10마리 있네요. 네. 그 10마리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요, 수학을 문제를 벌쓸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문해율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장을 읽으면 그것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읽은 것뿐이에요. 문해율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것이에요. 네. 대학을 70%에서 80% 가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건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지적의 내면의 기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되면 수학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더 많으시죠? 저도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먼저 수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KDK1984님의 질문이에요. 박사님은 어릴 적에도 수학을 잘 하셨나요? 박사님의 어릴 적 수학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잘하셨겠죠. 이건 너무나 네. 당연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친해졌으니까 제가 그냥 농담상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저를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대학을 갈 때 한 번에 못 가는 걸 재수라 그러고요. 네. 한 번 더 하면 삼수라 그래요. 네. 저는 삼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겨우 대학을 갔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때 고민하고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 것을 고민했을 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가느냐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본질의 방법을 아느냐에 우리의 초점을 지금 맞춰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현장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어머님도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혹시.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6학년을 아이 둔 엄마인데요.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을 참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관심도도 높고, 그런데 이제 6학년에 들어와서 아이가 자기가 이제 수학자가 돼보고 싶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자를 되려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 방법을 봤어도. 그래서 오늘 이 교육에 참여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네. 네, 제가 가끔 영재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재 교육을 시켜서 영재가 됐다 그러면 그건 영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재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깊은 심연의 것이 나와서 우리가 영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수학도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더 본질적인 것을 훈련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수학 문제 많이 풀어서 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수학적인 능력이 생겼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 아이는 그냥 수학을 잘 푸는 아이죠. 진짜 본질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아이면 그 아이일수록 좀 더 본질적인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5가지의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바꿔주는 것이고 또 사고하는 5가지의 방법을 훈련시켜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수학자가 나오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팁을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저희가 꼭 드리는 공식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수학은 왜 공부해야 하나요? 수학은 땡땡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수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언어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언어를 가진 사람은 그 낮은 차원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수학은 우리에게 부닥치는 어려움을 해결시켜주는 에너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셨고요. 저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오늘 강연 해주신 원동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요, 수학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그냥 수학하면 이제 앞으로 좀 편안하게 거의만 떠올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수학은 우리가 늘 항상 공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언어였구나. 우리가 언어로 약속해 놓은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아이들과 얘기할 때도 이게 말이래 하면서 말로 풀면 서로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고요. 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수다학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를 통해서 방청 신청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다학은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또 지나잖아요. 학습했던 거에 10분의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야만 됐어요. 너가 한 번 볼 거면 아예 펼치지도 마. 막 문제가 풀려요. 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